아빠, 그래서 그 여자는 언제까지 기다려? 곧 다 정리돼. 약속할게.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그 여자 때문이야, 말해.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머리는 깨질 듯했고 온몸이 쑤셨다. 여긴 어디인가? 주위를 살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완벽한 암흑이었다. 손을 뻗자 차가운 벽에 감촉이 느껴졌다. 앞, 뒤, 양옆 모두가 벽이었다. 마치 관처럼 비좁은 공간이었다. 이게 대체 뭐지? 나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벽을 더듬어 보니 축축한 콘크리트였다.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듯한 질감이었다. 그제야 나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남편이 나를 죽었다고 여기고 이 벽 속에 묻어버린 것이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미친 듯이 벽을 두드렸다. 상훈 씨, 살려줘요. 나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 너머로 내 목소리가 닿을리 만무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거실 바닥을 희미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 온기마저도 우리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응시했다. 5년 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찍은 그 사진 속의 환한 미소가 지금은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밥벌이는 했고 아들 서준이는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사하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나름 만족하며 살았고 주말이면 다 함께 광안리라도 나가 외식을 하곤 했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에요. 침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며 나는 애써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고 피로가 역력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보는 표정이었다. 알아. 남편은 무심하게 대꾸하고는 화장실로 향했다. 예전 같았으면 고생하네, 우리 지수. 라며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려주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서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길게 하품을 했다. 엄마, 아침 메뉴는 뭐야?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해놨어. 어서 씻고 와. 알았어. 서준이도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 아마 이 무거운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것이리라. 20살이 된 아들이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가족은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다. 예전에는 아침 식사 시간이 가장 활기찬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서준이 등록금 문제 얘기해야 하잖아. 알았다고 했잖아. 며칠만 더 기다려보라고.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스치는 불안감을 읽었다.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낯선 표정이었다. 아빠, 저는 학자금 대출 받아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저 된장찌개를 후루룩 마시며 허겁지겁 식사를 마칠 뿐이었다. 나 회사 간다. 남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고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잠깐만요. 뭐예요?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직감이었다. 남편이 나간 후 서준이가 내게 다가왔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줘.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있어? 서준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더는 숨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힘들었다. 엄마가 짐작하는 게 있긴 한데,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저 된장찌개를 후루룩 마시며 허겁지겁 식사를 마칠 뿐이었다. 나 회사 간다. 남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고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잠깐만요. 뭐예요?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직감이었다. 남편이 나간 후 서준이가 내게 다가왔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줘.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있어? 서준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더는 숨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힘들었다. 엄마가 짐작하는 게 있긴 한데, 아빠가 입을 안 여니 확실히는 모르겠어. 그냥 조금만 더 지켜보자. 엄마는 항상 그렇게만 말해. 하지만 나도 이제 성인이라고. 서준이의 말이 옳았다. 이 아이도 이제 20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몰래 열어보고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 말았다.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장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금액을 확인해 보니 총 1억 원에 달하는 빚이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빚을 지게 된 것일까? 남편은 왜 내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 최근 몇 달간 남편이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았던 것, 휴대폰을 병적으로 손에서 놓지 않던 것, 그리고 가끔씩 스치던 초조한 표정들. 설마 나는 서랍 속 명함 한 장을 꺼내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법 도박장으로 의심되는 곳에 연락처였다. 저녁 늦게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이리 와서 앉아봐요. 왜? 피곤한데 앉으라고 했어요.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다. 이게 다 뭐예요? 나는 독촉장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다. 여보, 1억 원. 우리가 언제 이런 빚을 졌냐고. 그게 도박했지?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될 문제야? 그리고 왜 사채를 써? 제정신이야? 내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일단 작은 평수 전세로 가면 돼. 남편의 말에 서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엄마랑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데요? 서준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또 도박해서? 서준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동안 굳게 믿고 살아온 남편이 한순간에 도박 중독자가 되어버리다니. 며칠 후 우리는 결국 집을 내놓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둘러보며 가격을 책정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3억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3억이요? 우리가 3억 5천에 산 집인데
5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는 셈이었다. 요즘 부산 부동산 경기가 영 안 좋아서요. 그래도 급하시다고 하니 집이 팔린 후 빚을 갚으려고 보니 그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 원이 되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고 남은 돈 1억 원으로 우리는 사하구의 18평짜리 낡은 구축 아파트 월세로 이사했다. 이사하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살던 집을 둘러보았다. 서준이가 첫걸음마를 뗀 것을, 가족 사진을 찍었던 베란다, 상훈 씨와 나만의 추억이 담긴 침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서준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다. 미안해, 서준아. 너한테 이런 불행을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새로운 집은 우리가 살던 곳보다 훨씬 비좁고 허름했다. 방 2개의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고 화장실도 하나뿐이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짐을 풀면서 계속해서 사과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하고 이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정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이것이 우리 가족 몰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낯설고 비좁은 집에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은 위안이 되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취직할게요. 서준이의 말에 나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고마워.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다시 시작한다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벅찼고 서준이의 등록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였다. 엄마, 저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어느 날 서준이가 기쁜 얼굴로 말했다. 어디서? 편의점요.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일하면 피곤해서 학교는 어떻게 다니려고? 적응되면 괜찮아지겠죠, 뭐. 서준이의 밝은 표정 뒤로 깊은 피로가 느껴졌다. 20살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서준아, 미안해. 엄마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서준이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남편의 행동이 다시 수상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여보, 어디 가요? 어느 저녁 남편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자 내가 물었다.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도박하러 가는 거 아니지? 이번에 또 하면 우리 정말 끝이야. 미쳤어? 내가 그걸 또 하게. 저녁만 간단히 먹고 올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나는 거짓말의 냄새를 맡았다. 예전에 도박하러 나갈 때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다. 남편이 나간 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잔뜩 구겨져 있었다.
어디 갔었어요? 말했잖아. 동료들이랑. 이 시간까지? 술을 좀 오래 마셨어.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윤지수님 맞으시죠? 대출 완료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신청서에 윤지수님 명의로 잠시만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내 명의로 2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혹시 남편분께서 대리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신청하신 대출금은 승인 후 계좌로 입금되셨습니다. 대리 신청.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일단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내 지갑과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또다시 경악했다. 내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사라진 것이다. 이럴 수가. 그때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준아, 아빠가 또. 나는 서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준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아빠가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런 것 같아. 내 신분증하고 도장이 없어졌어. 아, 진짜 짜증나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남편이 웬일로 일찍 집에 들어왔다. 나는 남편을 뚫어지게 쏘아봤다. 왜 그렇게 쳐다봐? 앉아요. 뭔데 또? 내 명의로 대출 받았지?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여보, 그게 뭔데? 또 도박했어?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아니야. 그럼 왜 내 명의로 돈을 빌려?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백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사채 쓴 이력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져서 내 이름으론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 생활비? 우리 이제 빚도 없고 생활이 빠듯하긴 해도 대출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게 남편이 말을 얼버무리자 나는 더욱 다그쳤다. 솔직하게 말해. 또 했지. 도박. 그 순간 나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서준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안 한다고.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제 엄마까지 빚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돈으로 모든 빚을 정리하고. 닥쳐.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정리한다고? 2천만 원으로 뭘 정리해? 또 도박해서 날릴 거면서. 이번에는 정말 못 믿어. 더 이상은 당신 못 믿는다고. 그날 밤 우리 집은 전쟁터로 변했다. 남편은 계속해서 변명했고 나는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 서준이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다. 아빠, 어디 가요? 서준이가 따라가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내버려둬.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다. 남편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서준이가 갑자기 집에 뛰어들어와 문자 내역을 보여줬다. 엄마, 나 청약 통장 해지됐다고 문자 왔는데 엄마가 한 거야? 뭐라고? 방금 또 문자 왔어. 해지한 통장에 있던 돈 1,000만 원 이체됐다고. 나는 다급히 은행에 확인했지만 너무 늦었다. 남편은 서준이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아들의 청약 통장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다. 서준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아이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내 청약 통장까지 아빠가 정말로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빤데. 서준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일주일 후 남편은 비참한 몰골로 돌아왔다.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여보, 서준아. 왜 왔어? 그냥 거기서 죽지 그랬어.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돈 없으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더라. 돈은?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랑 서준이 청약에 있던 돈은 다 어디 갔어? 다 잃었어. 뭐, 도박으로 전부 잃었어. 그 순간 나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내 명의로 빌린 2천만 원, 서준이 명의로 빌린 1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또다시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너 미쳤어? 정말 미쳤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서준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빠랑 말도 섞기 싫어요. 서준아, 엄마, 이혼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 역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혼해요, 우리.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제 정말 끝이야.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다. 왜 안 되는데?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힘들 때 함께 있어야 해.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제발, 그리고 나 없으면 너희들은 뭐 먹고 살 건데? 남편의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자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내일부터 회사도 다시 꼬박꼬박 나갈 거고 대출금도 빨리 갚을게. 이제 도박은 정말 끝이야. 끝. 남편은 결국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눌러앉아 일상을 이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했다. 아무리 설득하고 화를 내도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왜 이혼에 동의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힘들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같이 있어봤자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래도 안 돼. 절대 이혼 못 해줘. 남편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나와 서준이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고 남편은 며칠 눈치를 보더니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고 항상 초조해 보였다. 설마 또.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남편은 이미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나는 매일 절망감에 빠져 지냈다.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었고 서준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외에 낮에는 배달일까지 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잠시 휴학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돈이나 열심히 벌래요. 빨리 돈 모아서 엄마랑 둘이 살아요. 우리. 서준이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20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다니. 남편의 행동은 갈수록 기이해졌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오자마자 또 어딘가로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휴대폰도 예전보다 더욱 자주 들여다봤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매일 답답해서 그래. 남편의 대답은 늘 성의가 없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지만 더 이상 추궁할 기력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다. 무언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일찍 왔네요. 일이 좀 일찍 끝났어. 그래요.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평소보다 오래 했고, 나올 때는 향수 냄새까지 풍겼다.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또 이 시간에? 금방 돌아올게. 남편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창문으로 남편을 내려다봤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또 도박판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비싸 보이는 새 옷을 사입고 들어온 것이다. 옷 샀어요? 응. 옷이 너무 낡아서. 돈은 어디서 났는데? 회사에서 상여금이 좀 나왔어.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 남편 회사는 몇 달째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상여금은커녕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박해서 딴 거야? 도박은 무슨, 이제 끊었다니까. 남편은 대화를 피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일주일 후 나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화장실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고 간 것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럴 리 없는데. 호기심이 생겨 화면을 확인해 보니 문자가 와 있었다. 오빠,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누가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단 말인가? 여보, 내 폰 어디 있는지 봤어?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응, 여기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건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휘몰아쳤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다. 비밀번호를 몰라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결혼기념일로 설정되어 있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채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자주 보였다. 문자도 여러 개 주고받은 듯 했지만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다. 오채영이 누구지?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박에 이어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니. 다음 날 나는 서준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 같아. 확실해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무언가 이상해. 엄마, 아빠를 미행해봐요. 미행? 네,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서준이의 말이 맞았다. 확실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다. 남편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가? 친구 만나러. 언제 들어와? 늦을 것 같아. 남편이 나간 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다. 도박하느라 차까지 팔아버린 남편은 힘들게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 쪽으로 향했다. 해운대역에서 내린 남편은 마린시티의 한 고급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얼마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나는 멀리서 계속 지켜봤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꼭 참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호텔 쪽으로 향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서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정말 아빠가, 엄마가 직접 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서준이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엄마, 이제 정말로 이혼해야겠어요.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이 새벽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어떤 친구? 회사 동료들. 거짓말하지 마.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다 봤어. 여자 만나는 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뭐야? 또 변명할 거야. 오해야. 그냥 아는 동생이야. 아는 동생이랑 같이 호텔에도 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박도 모자라서 이제 바람까지 피워? 바람 아니야. 그럼 뭔데?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실토했다. 사랑하게 됐어. 채영이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그 순간 나는 남편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하지만 내 감정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감정? 그깟 감정이 가족보다 중요해? 됐고, 그냥 이혼해. 안 돼. 왜 안 되는데? 다른 여자 사랑한다면서.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이혼하면 위자료 줘야 하잖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쩌라고? 난 내일 변호사 상담받을 거니까 당신도 준비해. 나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다음 날 남편은 일찍 나갔다.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것 같았다. 서준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 상황을 자세히 물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인정했어.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정말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 위자료 주기 싫다고 이혼 못 해준다고 하네. 진짜 욕 나온다. 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내일부터 아빠 미행해서라도 증거 모아놔요. 이혼할 때 딴소리 못하게. 서준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엄마, 핸드폰 좀 줘봐요. 혹시 모르니까 위치 추적 어플 깔아줄게요. 이러면 제가 엄마 위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좋네. 우리 모자는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다. 더 이상 남편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계획이 우리 가족에게 더욱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 변호사 상담받고 왔어요. 얘기 좀 해요. 나중에 나 일단 나갈게. 일이 바빠서.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었다. 어디 가요? 현장. 현장 갈 일이 있어서. 무슨 현장? 그냥 아는 사람 좀 도와주는 거야. 남편은 서둘러 나갔다.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준이에게 상황을 말하자 서준이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엄마, 아빠 따라가 봐요. 따라가? 네, 정확히 뭘 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나는 서준이의 말에 따라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다. 멀찍이 떨어져서 남편이 가는 방향을 따라갔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기장군 방향으로 향했다. 나도 같은 버스를 탔지만 다른 칸에서 그를 지켜봤다. 1시간 정도 가서 남편이 내렸다. 나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다. 그곳은 내가 와본 적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남편은 마을 외곽의 빈 공터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곳에는 이미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시멘트, 벽돌, 철근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뭘 하려는 거지? 나는 궁금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바로 내연녀 오채영이었다. 오빠, 왔어? 응,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해야지. 정말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집터를 둘러봤다. 채영이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와 서준이는 월세방에서 쪼들리며 사는데 남편은 내연녀를 위해 집을 짓고 있다니. 채영은 잠깐 둘러보더니 차를 타고 먼저 가버렸다. 차 소리가 멀어짐과 동시에 나는 남편을 불렀다. 야, 이 나쁜 놈아. 남편이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당신 어떻게 여기 왔냐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정말 몰라? 그게 정말로 정신이 나갔구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게 다 뭐야? 나는 쌓여있는 건축 자재들을 가리켰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명의로 대출받고 아들 청약 통장 해지하고 다른 여자한테는 집을 지어줘? 도박으로 가정 파탄 낸 걸로 모자라 바람 피우고 집까지 지어주고? 진짜 인생 멋지게 산다. 여보, 진정하라고.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이거 놔, 놓으라고.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다. 그런데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뒤에는 건축용 벽돌 더미가 높이 쌓여 있었다. 쾅! 나는 벽돌 더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다. 순간 극심한 고통이 머리를 관통했고 눈앞이 하얘졌다. 여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다. 여보, 눈 좀 떠봐.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아팠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어둠이었다. 손을 뻗어보니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앞, 뒤, 양옆 모두 벽이었다. 관처럼 좁은 공간이었다. 이게 뭐야? 나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벽을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한 콘크리트였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것 같았다. 그제서야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남편이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벽에 묻어버린 것이다. 아니야, 이럴 수가. 나는 벽을 필사적으로 두드렸다. 여보, 살려줘요. 나 살아있어. 하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다. 숨이 점점 막혀오기 시작했다. 이 좁은 공간에는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죽는 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일까? 그때 문득 서준이 생각이 났다. 내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엄마가 사라진 걸 알고 있을까? 서준아, 엄마를 찾아줘, 제발.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주기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 아무도 나의 외침을 들을 수 없는 곳에 나는 갇혀 있었다.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갇힌 것이다. 나는 아들을 믿었다. 서준이라면 분명히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준이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게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을 잃기 쉬웠다. 목이 말랐다. 그리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나는 다시 벽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해봤다. 혹시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앞쪽, 뒤쪽, 양옆, 위쪽까지 모두 두드려봤다.
하지만 모두 단단한 콘크리트였다. 휴대폰은 어디 있지? 주머니를 뒤져봤다. 휴대폰이 없었다. 바닥을 더듬어 보니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휴대폰을 주울 수가 없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서준이가 가족 위치 공유 서비스를 설정해뒀던 것이 기억났다. 그래, 서준이가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이 생겼다. 서준이가 내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면 여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공기가 점점 탁해지는 것 같았다.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천천히 숨을 쉬자. 나는 명상하듯 호흡을 조절했다. 패닉에 빠지면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서준이의 목소리였다. 서준아, 여기야, 여기 있어.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엄마, 어디 있어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여기 벽 속에 있어. 도와줘. 나는 벽을 필사적으로 두드렸다. 엄마,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서준이가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벽 속을 봐. 아빠가 나를 여기 가뒀어. 벽 속에. 설마. 서준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야. 아빠가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묻었어. 이럴 수가.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서준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도구가 있어야 해. 서준이 혼자서는 콘크리트 벽을 부술 수 없을 것이다. 도구가 필요했다. 서준아, 망치나 드릴 같은 거 찾아봐. 알았어요, 엄마. 찾아볼게요. 다행히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도구들이 있을 것이다. 잠시 후 드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뚫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심해. 다치지 말고. 드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거의 다 됐어요. 드릴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작은 구멍이지만 빛이 들어왔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빨리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줘. 서준이는 계속 작업했다.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망치로 그 사이사이를 부쉈다. 구멍이 점점 커졌다. 드디어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커졌다. 엄마, 나오세요. 나는 간신히 구멍을 통해 밖으로 기어 나왔다. 오랜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엄마, 서준이가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 둘 다 울고 있었다. 고마워, 서준아. 정말 고마워.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아빠는 집에 왔는데 따라간 엄마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아빠랑 몸싸움 하다가 머리를 부딪혔어. 엄마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계속 여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찾아와 봤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나는 서준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만약 서준이가 내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엄마, 병원에 가야 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 엄마는 병원에 가볼 테니 넌 집에 들어가. 집에요? 왜요? 저도 같이 병원 가야죠. 아니야, 넌 나중에 아빠가 물어보면 엄마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고 아빠한테 말해. 나는 서준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획을 세웠다. 남편이 나를 죽인 줄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야 했다. 서준아, 엄마가 죽은 척 할 거야. 네? 아빠를 속여서 진실을 다 털어놓게 만들 거야.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지금까지 나와 서준이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한 복수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서준이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서준아, 엄마를 도와줘. 물론이죠,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야.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자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자가 되기로 했다.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TV 소리가 들렸다. 아마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을 것이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빨리 병원 가봐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횡포에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엄마는 일단 다른 곳에서 지내야겠어. 어디서요? 모텔이라도 구해야지. 당분간 숨어 있을 거야. 나는 남편이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게 두기로 했다. 그래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서준아, 명심해. 집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행동해. 알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 어디 갔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해. 엄마랑 연락하고 있는 것도 비밀이야. 알았어요, 엄마. 우리는 일단 근처 모텔을 찾았다. 나는 그곳에서 지내며 서준이와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모텔에 체크인을 한 후 나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다. CT까지 찍어봤지만 다행히도 외상 외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나는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준아, 엄마 병원 다녀왔어. 이상 없다니 걱정 마. 그리고 아빠 반응 실시간으로 알려줘. 알겠어요, 엄마. 조심해요. 곧이어 서준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가 저한테 연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안심한다고? 네, 표정이 오히려 밝아졌어요. 역시 남편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틀 후 서준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엄마, 아빠가 경찰서에 가자고 해요. 경찰서에? 왜? 엄마 실종 신고하자고요. 나는 당황했다. 만약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뭐라고 했어? 저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수 타고 바람 쐬러 나간 것 같다고 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그랬더니 아빠가 좋아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요.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자주 전화해요. 누구한테? 내연녀한테요. 매일 통화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를 벽에 생매장해 놓고 내연녀와 즐겁게 통화를 한다니.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엄마, 아빠가 내연녀를 집에 데려왔어요. 뭐라고? 같이 살기로 했나 봐요. 아예 짐을 싸들고 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아빠가 내연녀 집 지어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당분간 지내게 할 건가 봐요. 저한테는 그냥 친한 후배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실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다니. 서준아,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서준이의 말이 맞았다. 이제 남편의 본성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요즘 뭔가 하고 있어요. 뭘? 주식 투자 같은 거요. 맨날 휴대폰으로 뭘 확인하고 있어요. 주식? 네. 그리고 곧 큰돈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나는 궁금했다.
남편이 어떻게 큰돈을 벌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서준이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엄마, 아빠가 대박 났어요. 뭐가? 주식이요. 엄청난 수익이 났나 봐요. 얼마나? 3억 넘게 벌었다고 내연녀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3억이라니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한대? 집 짓는 데 쓰겠다고요. 그리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싶다고. 남편은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내연녀와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준아, 이제 충분해. 뭐가요?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기에는 충분했어.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아빠 계좌 정보를 알아내야 해. 그건 어떻게? 아빠 휴대폰 몰래 봐. 은행 앱이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그날 저녁 서준이는 성공적으로 남편의 계좌 정보를 확인했다. 엄마, 정말 3억이 넘게 있어요. 그리고 OTP랑 비밀번호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아빠가 매일 휴대폰 수십 번씩 확인하는데 로그인할 때 곁눈질로 봤어요.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이었어요. 나는 헛웃음이 나왔. 좋아.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이야. 뭘 할 거예요, 엄마? 그 돈 모두 빼낼 거야. 그리고 아빠가 저지른 짓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정말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는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생매장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서준아, 그 공사 현장 사진 찍어뒀지? 네, 벽 부순 자리도 다 찍어뒀어요. 좋아. 그리고 지금부터 아빠가 그 여자랑 대화하는 것도 녹음해. 알겠어요. 우리 모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텔방에서 나는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 정말로 복수를 시작할 때다. 남편이 나를 벽 속에 묻었을 때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이제는 내가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차례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나는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모텔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서준이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다. 서준아, 오늘이야. 준비 다 됐어요, 엄마. 서준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이 아이는 지난 2주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 아빠 휴대폰 비밀번호 확실히 알지? 네, 아빠 생일이에요. OTP 번호도 확인했고요. 어떻게? 아빠가 샤워할 때마다 확인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것이었다. 3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그럼 시작하자. 기회되면 아빠 핸드폰 가지고 이쪽으로 와. 서준이는 1시간 뒤 남편 핸드폰을 들고 내가 있는 모텔로 왔다. 엄마, 나왔어요. 아빠, 지금 낮잠 자고 있어서 몰래 가져왔어요. 빨리 해야 해요. 좋아. 일단 잔액부터 확인해보자. 남편 핸드폰의 은행 어플에 로그인을 하자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3억 2천만 원. 정말 엄청난 돈이었다. 서준이와 내가 고생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이런 돈을 벌어놓고 내연녀랑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싹 다 뺄 거야. 3억 2천만 원 전부. 네, 전부요? 1원도 안 남기고요? 나는 새로 만든 계좌로 남편의 돈 3억 2천만 원을 모두 이체했다. 송금 완료. 와, 정말 됐네요. 서준이가 신기해했다. 넌 얼른 아빠 핸드폰 다시 제자리에 두고 와. 걸려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늦게 알수록 좋은 거니까. 알겠어요. 지금 다녀올게요. 서준이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나는 두 번째 목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목표는 증거 수집이었다. 남편이 나를 생매장했다는 증거와 불륜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엄마, 나왔어요. 아빠, 아직도 자고 있어요. 서준이는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 그래, 잘했어. 공사 현장 사진들 정리했어? 네. 벽 부순 자리, 콘크리트 흔적 다 있어요. 녹음 파일은? 아빠가 저한테 엄마에 대해 모른 척 거짓말한 거, 내연녀랑 통화하는 거 여러 개 녹음했어요. 좋아, 이제 세 번째 단계야. 마지막 단계는 언론 제보였다.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어디에 제보할 거예요?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이랑 SNS에 전부 올릴 거야. 나는 이미 익명의 계정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 제목은 뭐로 할까요? 도박 중독 남편의 충격적인 만행, 아내 생매장 시도. 와, 정말 센데요. 사실이잖아. 나는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도박에 중독된 남편이 아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고 아들 신분증을 훔쳐 청약 통장까지 해지하고 그 돈으로 또다시 도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바람을 피우고 내연녀를 위해 손수집까지 지어주다가 아내와 다툼 끝에 아내가 실수로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그 집 벽 속에 생매장했습니다. 나는 상세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사진과 녹음 파일도 함께 첨부했다. 이제 업로드하자.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글을 올렸다. SNS에도 퍼뜨렸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곧 알게 되겠지. 그때 서준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다. 받아봐. 여보세요? 서준이. 너지? 네가 그랬지?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무슨 일인데요? 내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어. 돈이 사라졌다고요? 3억 2천만 원이 없어졌다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 자는 사이에 네가 빼돌린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서준이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빠 애인이 그랬던가? 아, 일단 끊어봐. 전화가 끊어졌다. 1단계 성공. 우리는 성공을 자축했다. 2시간 후 서준이에게 또 전화가 왔다. 야, 인터넷에 지금 난리 난 거 이거 뭐야? 너지? 또 왜요? 인터넷에요? 인터넷에 우리 집 이야기가 나왔어. 우리 집 이야기요? 내가 너희 엄마한테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엄마인 척하고 글 올린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제가 뭐려? 무슨 소리예요? 너희 엄마, 죽은 엄마를 어떻게 찾았는지 말해. 아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죽었다니요? 죽인 거 아니야?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엄마는 없어졌어. 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엄마가 벽에서 사라졌다고요? 서준이가 끝까지 연기했다. 집에 당장 들어와. 전화가 끊어졌다. 이제 2단계도 성공한 것 같네. 나는 뉴스 사이트를 확인해 봤다. 내가 올린 글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었다. 댓글들도 폭주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충격적이다. 남편이 미쳤구나. 아내분 정말 불쌍해.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시간 후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이제 남편과 마지막 대결을 할 시간이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남편과 오채영이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으악, 남편이 나를 보고
기겁을 했다. 너는 죽었는데, 죽었다고? 누가?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인터넷에 글 쓴 거 당신이 한 거야? 무슨 소리야?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남편이 소리쳤다. 뭘 알고 있는데? 내 돈 훔쳐갔잖아. 훔쳤다고? 우리 가족 돈인데? 내가 번 돈이야. 도박으로 가정을 박살내고 내연녀랑 살려고 나를 생매장하려 했던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생매장이라니, 그건 실수였어. 실수? 실수로 살아있는 사람을 벽에 묻어? 오채영이 끼어들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오빠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오채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괴롭힌다고? 내가 누구를 괴롭혀? 오빠는 언니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나 때문에 항상 잔소리하고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 도박하고 바람 피우는 걸 이해하라고?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당신은 뭔데?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해?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사랑? 집 지어준다고 해서가 아니고? 오채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집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도박 중독자의 살인 미수범을 사랑한다고? 그때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용서?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울기 시작했다. 나 이제 정말 끝났어. 회사에서도 해고당할 거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날 욕하고 있어. 당연하지.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버젓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제발 인터넷 글 좀 삭제해줘. 안 돼.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왜 안 돼? 당신이 저지른 죗값이야. 제발,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시작?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살인 미수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살인, 미수? 당신이 나를 벽에 묻은 거 다 증거 있어. 여보, 그건 정말 실수였다고. 법정에서 말해.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서준아, 경찰서에 전화해. 네, 엄마. 서준이가 112에 전화를 걸었다. 안 돼. 남편이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나 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왜 봐줘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 며칠 전까지 저 여자랑 행복하게 희희낙낙했으면서.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신고하신 분이 윤지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신고하셨나요? 남편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살해요? 네, 벽에 생매장했습니다. 저 여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고요.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현장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나는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박상훈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실수였어요. 남편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오채영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오채영도 같이 끌려갔다. 인터넷 봤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신고자분께서는 정리하실 거 하시고 경찰서 오셔서 진술해 주십시오. 집에는 나와 서준이만 남았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정신없었지? 창밖을 바라보니 부산항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서준아, 네, 엄마, 이제 진짜 자유야. 네, 난 엄마를 죽이려 한 아빠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벽에서 시작된 절망이
결국 통쾌한 반격의 서막이 되었다. 남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언론의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고, 우리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엄마, 또 인터뷰 요청 왔어요. 서준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이번엔 어디에서? 방송국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달라고 해요. 거절해. 더 이상은 안 할래.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인터뷰를 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까지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곳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검사님에게서 연락 왔어. 어제 전화 받았어요. 재판 준비 거의 다 됐다고요. 남편의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살인미수, 불법 감금,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다. 오채영은 어떻게 됐어요? 공범으로 기소됐대. 하지만 형량은 아빠보다 적을 것 같다고 하더라. 오채영은 남편을 도와 나를 생매장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비록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엄마,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사람들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엄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랬다. SNS에는 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심지어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성분들이 특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럴 만도 하지. 남편의 도박과 불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랐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위해 모였다. 기자들도 대거 몰렸다. 남편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보니 참 초라해 보였다.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피고인 박상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아내인 윤지수 씨를 폭행하여 기절시킨 후 벽 속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저는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의 변명은 끝이 없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공사 현장 사진, 녹음 파일,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은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후 내연녀를 위해 집을 짓기 위해 불법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아내를 폭행하여 기절시킨 후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벽 속에 매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불법 감금입니다. 검사의 논고는 명확했다. 변호사도 나섰지만 별다른 변론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윤지수 씨,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다. 남편이 오채영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던 것부터 다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 그리고 벽에서 깨어났을 때의 절망감까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내 증언을 들으며 방청객들이 눈물을 훔쳤다. 남편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긴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내연녀를 위해 아내를 해치려 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상훈에게 살인미수, 불법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피고인 박상훈은 아내 윤지수에게 한 행동들이 입증되었으므로 아내 윤지수의 요청에 따라 이혼을 인정합니다. 징역 20년.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피고인 오채영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결국 오채영은 전과자가 되었다. 판결이 끝난 후 남편이 내게 다가왔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감옥에서 새 사람이 돼서 나올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다. 법정을 나오니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지수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한 달 후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남편의 돈으로 장만한 해운대의 30평대 아파트였다. 서준이와 단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엄마, 정말 좋다. 우리만의 집이라니. 그래, 이제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야. 나는 새 집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몇 달 전만 해도 사하구의 월세방에서 쪼들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엄마, 저 취업 준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공부에만 집중해. 남편 계좌에서 가져온 돈과 후원금, 그리고 인터뷰 출연료 등으로 당분간은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서준이는 가끔 나 몰래 남편 면회를 갔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니까. 아빠가 뭐래? 아, 엄마 알고 있었구나. 많이 후회한다고.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감정이 없었다. 미움도 사랑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수 상담사입니다. 선생님이 그분이세요? TV에서 본. 네, 맞습니다. 내 경험 덕분에 피해자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선생님, 저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이것이 내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 서준이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알아, 너는 잘할 거야. 어느 날 저녁, 서준이와 함께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보고 있었다. 엄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면 악몽 같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서준아, 네, 엄마. 엄마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벽에서 시작된 절망은 결국 통쾌한 복수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남편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지내고 있고 오채영은 전과자의 신분으로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서준이가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 우리 모자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다. 3년이 지났다. 나는 상담센터에서의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많은 피해 여성들을 도우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서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자립한 상태였다. 엄마, 오늘도 상담 많았어요? 주말에 찾아온 서준이가 물었다. 이제 서준이는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나를 찾아와 주었다. 우리 이야기가 알려진 후로 용기를 내는 분들이 늘었어. 다행이네요.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엄마, 이번 주에 특별한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면회, 그 오채영 씨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오채영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3년 전 재판정에서였다. 그 여자가 왜? 모르겠어요. 교도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왔대요. 며칠 후 나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3년 만에 보는 오채영은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거야? 사과하고 싶었어요. 오채영의 첫마디였다. 사과? 네, 3년 전 일 정말 잘못했어요. 오채영이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왜? 오빠, 박상훈 오빠가 자살했어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한 달 전에 감옥에서. 오채영이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해요. 계속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서준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도, 슬픔도, 놀라움도 모두 섞인 감정이었다. 그래서 나를 부른 거야? 네, 오빠가 마지막에 언니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오채영이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받기 싫어. 언니, 제발요.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나는 망설이다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저도 얘기할 게 있어요. 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오채영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빠가 감옥에 간 후에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당연하지.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오빠를, 언니를, 모든 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채영이 계속 말했다. 저는 결혼한 남자를 사랑한다며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 남자가 아내를 해친 걸 알고도 방조했고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오채영은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언니, 저 후회해요.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은 돌릴 수 없어.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니는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출소하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갈 곳도 없고 전과자라 취직도 어렵고. 오채영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다. 하지만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처럼? 네,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오채영도 결국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편지를 읽어봤다. 지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먼저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서준이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나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내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너와 서준이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특히 너를 벽에 묻었을 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힌다.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도박에 빠져서, 채영이에게 빠져서, 정신을 잃고 살았구나.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뻔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고 서준이에게도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했고 자랑스러웠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를 구해낸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불행해하지 말고. 상훈이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다. 서준이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어떡해요. 나는 오채영에게 들은 이야기를 서준이에게 전해주었다. 아빠가 편지도 남겼어. 서준이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엄마, 아빠 장례식은 치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준아,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아빠와 이별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아빠를 위해 기도나 해주자. 그래, 엄마. 며칠 후 상담센터에 새로운 내담자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는 남편의 도박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다 잃었어요. 저와 아이까지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나는 그 여성을 보며 3년 전에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 여성에게 법적 절차부터 심리적 지원까지 모든 것을 안내해 주었다. 선생님,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TV에서 본.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여성이 희망에 찬 얼굴로 돌아갔다. 저녁에 서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참 알 수 없다는 생각. 무슨 뜻이에요? 아빠는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채영은 감옥에서 후회하며 살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모든 게 선택의 결과인 것 같아. 맞아요. 선택의 결과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았다. 서준아. 네.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야겠어. 그래요, 엄마.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슬프지는 않다. 하지만 안타깝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오채영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늦었다. 3년 전 벽 속에서 절망했던 그때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남편과 오채영은 각자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나와 서준이는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인생은 정말로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나는 앞으로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서준이와 함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릇된 욕망과 선택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차가운 벽 속에 갇혔을 때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함께 통쾌한 복수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의미 있는 새 삶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결국 빛을 발한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희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인공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의 상황이었다면 모든 것을 앗아간 남편을 마지막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